이 거대한 항공기의 기원은 1940년 여름의 어두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 선으로 독일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효과가 없었으며 독일군은 주변의 저지대를 침략하거나 윤커 주호 12 수송기를 사용하여 공수병을 투하하고 보급품을 공급함으로써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독일 지도부마저 놀라게 한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히틀러가 희망했던 것처럼 영국이 서유럽에서의 독일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퓨러러가 영국 침략을 명령해야 했습니다. 작전명이 바다사자 작전인 이 계획은 독일 공군이 여전히 영국 왕립 공군과 영국 상공의 통제권을 두고 겨루는 동안 급히 구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중 유닛들이 영국 침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잉글리시 채널이 보강에 큰 장애물을 제공함에 따라 공중 물류 노력은 거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은 윤커스와 메서슈미트 회사에게 이런 종류의 작전을 위한 새로운 대형 수송기를 생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940년도에는 극도로 요구되는 사양이었으며 이 비행기는 88mm 대공포 또는 판저 새 중형 탱크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역할은 동력 비행기가 아닌 글라이더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커스는 당시 많은 군용 글라이더처럼 목재 구조를 사용한 주322를 제안했다. 반면 메서슈미트는 섬유로 덮인 강철 프레임으로 몸체를 목재로 날개를 만들었다. 루프트바페는 결국 메서슈미트 디자인을 선택하고 원래는 M2둘 6삼로 지정했다가 M23 둘1로 결정했으며 이는 첫 비행을 1941년 2월 25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M321의 사양은 인상적입니다. 이 항공기는 55m의 엄청난 날개, 길이 28점, 45m의 길이 그리고 10.5m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현대의 C-130J 슈퍼 헤라클레스 수송기와 거의 같은 길이를 가지게 했으며 그 날개 길이는 훨씬 길어서 추가로 15m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과대화된 화물 운반을 위해 볼록한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최대 200명의 병력을 운반 가능한 2개 데크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화물은 코 부분의 큰 문 2개를 통해 경사로를 이용해 로딩되었다. 최대 20일 18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는데 이는 C-130J보다 거의 3000kg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최초에는 착륙장치가 이륙 후에 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므로 M231은 착륙 중에 스키드를 타고 미끄러졌습니다. 글라이더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후에는 고정된 착륙장치로 착륙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M231의 착륙은 이 거대 항공기 운용 전투의 절반에 불과했다. 첫째,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다른 군용 글라이더처럼 동력 항공기에 의해 공중으로 견인되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M231의 경우 선호하는 견인기는 중커스 JU-90 항공기였지만 이것들이 충분하지 않아 M231 함대를 지원할 수 없었으므로 몇 가지 극단적인 대안이 찾아졌습니다. 한 해결책은 메서슈미트 BF-110 전투기 3대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동체에, 나머지 둘은 각 날개에 연결되어 항공기를 끌어올렸고 날개 아래 볼트로 고정된 8개의 과산화수소 로켓 부스터가 이를 도왔다. 이것은 모든 관련자들이 완벽하게 조정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행기에 로켓이 균형을 이루어 발사하지 못하고 거대한 항공기를 코스에서 벗어나게 하며 견인기를 끌어당기는 사고로 비극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후의 충돌에서는 9명의 공군과 120명의 보병이 사망하여 이는 1960년 뉴욕의 중공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역사상 최악의 항공 재해였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하인켈 HE111C였다. 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5번째 엔진으로 연결된 2대의 하인켈 111 쌍발 폭격기이다. 주-90을 사용할 수 없을 때 HE111C가 최선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M232 작전을 지원하기에는 그들의 숫자가 부족했다. 단지 12대가 제작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8대가 총격을 받거나
땅에서 동맹국의 항공기에게 포착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항공기의 승무원들이 공중에 오르면 문제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동력 비행 제어 장치가 부족해 거대 항공기 조종이 어려웠고, 이를 위해 부조종사를 추가하고 후방 플랩에 모터식 보조 장치를 달았습니다. BF-110S의 경우 견인선이나 견인선들로부터 해방되면 이것은 매우 느려져서 1941년에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현대 전투기에게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대로 7.92mm 기관총 4개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것들은 350 MPH의 로열 에어 포스 스피트파이어가 운용하는 20mm 대포에 비해 벌집에 쏘인 것에 불과했으므로 실제로는 루프트와페가 작전 지역에서 완전한 공중 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전쟁 초기 단계에서 밤에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트 또는 거인이라고 알려진 MA 200개 예가 결국 제작되었고, 그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침략인 바바로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딱 맞춰서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 활공기들은 특수 중량 활공기 중대로 편성되었고, 초기에는 ME-321 6대와 BF-110 견인기 12대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대형 수송 능력은 독일 수뇌부에게 호평을 받았으나 실제 운용 시 더 많은 단점이 드러났다. BF-110을 턱으로 사용하면서 쌍발 엔진 전투기는 평소보다 높은 연료 소비를 겪었고, 이로 인해 ME-321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어 기지에서 단지 420km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광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침략을 지원하려고 할 때 큰 장애였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의 잘못된 접근 판단으로 인해 많은 활공기가 착륙 중 손상되었습니다. 활공기 특성상 두 번째 시도를 위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지도부는 여전히 이 디자인의 능력을 믿었고, 그들에게 답은 명확했습니다. ME-321은 자체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ME-321을 동력 비행기로 변환하는 계획은 서비스 도입 즉시 거의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엔진을 장착해야 할지가 문제였고,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에는 적어도 각기 공기 프레임마다 4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시점인 1941년에 독일 지도자들은 루프트와페를 위한 항공 엔진의 생산에 점점 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은 잃어버린 비행기를 대체하고 동맹국들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천 개의 발전소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독일군의 다른 부서와의 공급 경쟁, RAF의 폭격으로 인한 생산 방해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Mi-321의 독일 엔진의 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발전소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항공산업을 장악한 후 그들은 1164마력을 발생시키는 프랑스 GR14N 레디얼 엔진이 적합한 엔진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4개의 GR14N으로 구동되는 단일 ME-321을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항공기는 메서슈미트 323 기간트으로 재지정되었고, 무동력 전신으로부터 거대한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전신의 몇 가지 단점을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이륙을 돕는 것이 필요했지만 자체 엔진으로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었고 필요시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시 ME-323는 최고 속도가 시간당 단지 130마일로 극도로 느렸기 때문에 이 항공기는 다시 재설계되어 추가 엔진 세트를 특징으로 하는 ME-323D를 생산하였고, 이로써 총 엔진 수는 6가해가 되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이륙을 위해 로켓이 여전히 사용되었다. 1942년 초에 생산에 들어가면서 조종사들은 주로 신뢰성에 관한 프랑스 엔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보고했고,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는데 고군분투하면서 한 엔진의 손실로 많은 비행이 끝났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 동안 방치되면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에 재가동 시 불이 붙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그들이 비행 중에 절반까지 손실되더라도 모두 한쪽 날개에 있지 않는 한 비행기를 제어하면서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무엇을 운반하느냐에 따라 BF-110 세대에 의해 견인될 때 Mi-321의 범위보다 2배 이상이었으며 훨씬 더 유용한 500, 600마일이었습니다. 적 전투기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한 메서슈미트 엔지니어들은
비행기에 13mm 방어 기관총 5정을 장착하였고, 이는 전용 총수 2명 라디오 조작사, 그리고 비행 엔지니어 2명. 이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6개의 엔진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한 메서슈미트는 적 공격으로부터 메서슈미트 323 기간트 비행대를 방어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 될 전용 호위기 변형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고려했습니다. ME-32-322WT 라고 명명된 이 총함 변형은 20mm 대포로 무장한 터렛이 장착된 새로 디자인된 코, 대포가 있는 추가적인 날개 터렛, 그리고 비행기를 따라 주요 지점에 설치된 최대 10정의 기관총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는 항공사학자들의 논쟁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총을 다루기 위해 승무원 21명이 필요한 2대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프트와페는 이 개념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전통적인 전투기 호위에 의존하였습니다. (15대의) ME-321, 이 메서슈미트 323 기간트로 변환되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나오기 시작한 후 총 213대가 완성되었고, 첫 번째는 1942년에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점에 축국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특히 북아프리카에서는 연합국의 선박과 항공기가 지중해를 통한 독일의 보급선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ME-323호의 막대한 화물 용량을 활용해 보급품 수송이 결정되었다. 지중해를 건너 로멜의 아프리카 군단에 보급품을 전달했다. 무거운 전투기 호위와 함께 그룹으로 지중해를 건너가며 시속 136마일에 불과한 느린 운송기를 운항하는 것은 승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연합군의 공군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전투기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메서슈미트 323 기간트들은 끔찍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는 실수로 그들을 발견한 해상 순찰기의 방어총에도 손실되었습니다. 메서슈미트 323 기간트 승무원들에게 가장 나쁜 날은 1943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27대의 인미 323 이 시칠리아 해협 위에 집결되었고, 이는 루프트와페 PF-109와 이탈리아 C-200이 전투기에 의해 호위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루프트와페가 아프리카 코르푸스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모습입니다. 연합군의 지중해 봉쇄로 아프리카 코르푸스는 결국 굶주려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편대를 감지하고 남아프리카 공군의 스피트파이어와 미국에서 공급받은 B-40 키티호크를 보내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독일인들이 엄청난 V형대로 비행하는 것을 발견한 연합군 조종사들은 그들을 거위대로 묘사하였고, 남아프리카 공군의 전투기들은 튀니지 해안 근처 케이프본에서 그들과 그들의 호위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학살이었습니다. 그 후에 난투에서 비행 거인 21대가 파괴되어 목적지로 휘청거리며 가는 것은 단 6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재앙을 ME-323의 단점에 완전히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일 전 이 전투와 같은 지역에서 연합군 조종사들은 100대의 Ju-52 수송기와 그들의 호위대를 공격하여 절반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합군의 공중 우위는 너무 강력했고, 이러한 패배 이후 독일인들은 밤에만 비행하게 되었지만 레이더로 유도되는 연합군의 야간 전투기들이 낮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공격하여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아프리카 군단이 항복하면서 지중해의 시련이 끝났고, ME-323 부대가 동부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드아미는 축군의 침략자들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밀어내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무거운 화물 들기 능력이 인정받았지만 루프트와페는 Mi-323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능한 한 뒤쪽에서 운영되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을 두 번째 줄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점점 더 절박해지면서 메서슈미트의 엔지니어들은 기능적인 것부터 극단적인 것까지 다양한 제안을 내놓으며 비행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엔진의 파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모 211과 같은 더 강력한 독일 엔진으로 교체하는 제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들은 시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제안은 하인캐리 AA111Z를 만드는 방식을 복제해 Mi-323 2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날개로 연결되어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1944년사 월 신규 항공기 주문이 취소되어 전투기 생산에 자원이 투입되었다. 마모와 예비부품 부족이 결합되어 더 이상 날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1944년 말에는 기간트는 완전히 서비스에서 철수되고 폐기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역사학자와 항공 애호가들에게 오늘날에는 완전한 예시가 하나만 남아있지만 이는 이탈리아의 서민라 마데레나 근처 바다에 있는 난파선으로 남아있습니다. 비행기로서의 높은 손실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ME-323, 이 육지나 바다보다 빠르게 대량의 장비를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송기로서 그것은 설계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독일이 이 비행기의 효과적인 방어를 구축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한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루프트바페에게는 이것이 도착한 시점이 연합군이 그들로부터 공중 우위를 뺏어가는 시기였으므로 기간트는 그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엔진을 가진 이 비행기가 민간 항공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특히 전쟁 직후 시대에 경험한 항공 화물의 급증을 고려할 때 흥미롭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같은 것은 앞으로 많은 년 동안 하늘에는 단순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늘의 거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